2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김일성 주치의의 비밀 일기장.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충격적 진실. 북한의 북동쪽 두만강이 흐르는 국경지대. 바람이 차갑게 부는 2024년 가을. 한 농부가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다 우연히 녹슨 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흙과 얼음 속에 파묻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글씨,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잉크 냄새. 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의 비밀,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 그의 이름은 북한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기록을 남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의 건강을 책임졌던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평양의 고위층만 출입할 수 있는 특수병원에서 그는 주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의 첫 페이지부터 그의 글은 단순한 의학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공포를 적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주석의 몸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체제 안에서. 일기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리 박사는 당시 젊은 의사였고 김일성 주석의 건강을 관리하는 팀의 일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처음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국의 지도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에 깊은 영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록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주석의 건강 상태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노화나 질병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증세들이 나타났습니다. 리 박사는 이를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주석의 피부는 때때로 이상한 빛을 띠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리 박사는 이 증세들을 처음엔 스트레스나 과로로 돌렸지만 점차 다른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의학적 관찰에 그치지 않습니다. 리 박사는 주석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도 기록했습니다. 고위 간부들, 군 장성들, 그리고 심지어 주석의 최측근들까지. 그들은 주석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리 박사는 어느 날 주석의 병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주석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른 것, 훨씬 더 무서운 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일기장의 한 구절은 특히 섬뜩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주석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다.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샘플에서 발견된 이상 물질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알려진 화학 물질도모 맞지 않았고 그의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기장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의심,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공포까지. 리 박사의 기록은 단순히 주석의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제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는 주석의 병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의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은 전문가들이라고 소개되었지만 리 박사는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석을 진찰하면서도 마치 실험을 하듯이 행동했습니다. 리 박사는 그들이 주석에게 주사한 약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 주석의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발견된 곳, 두만강 근처의 국경지대는 리 박사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2004년 겨울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그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적은 강변에서 끊겼고 그의 운몇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기장은 살아남았습니다. 녹슨 상자 안에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리 박사는 그 페이지에 자신이 발견한 최종 진실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주석의 건강이나 체제의 비밀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그 진실은 리 박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동시에 그가 목숨을 걸고 이 기록을 남기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 페이지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글이 북한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뒤흔들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용기와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착의 증거입니다. 리 박사는 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적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이 발견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의 기록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조각,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리 박사의 일기장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가 본 주석의 기묘한 증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음모의 실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가 목격한 불가해한 현실의 기록입니다. 두만강 근처에서 발견된 녹슨 상자 안, 2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이 일기장은 이제 세상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우리는 리 박사가 어떤 공포와 마주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글은 차분하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쓰여진 듯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일기장은 1982년 3월 17일 평양의 특수병원에서 시작됩니다. 리 박사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 팀에 정식으로 합류한 첫날이었고 그의 가슴은 자부심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석님의 병실에 처음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리 박사의 마음에 작은 의문을 심었습니다. 리 박사는 주석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70대 초반이었고 공식적으로는 건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 박사는 병실 안에서 본 주석의 모습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석의 피부는 때때로 이상한 빛을 띠었고 그의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게 변동했습니다. 리 박사는 이를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그의 맥박은 때로는 너무 빨라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증세들은 단순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리 박사는 처음엔 자신의 관찰을 동료 의사들과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들이 주석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안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주석의 병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은 항상 2명 이상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듯 행동했습니다. 리 박사는 어느 날 한 선배 의사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그 한마디는 리 박사의 가슴에 차가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일기장의 초기 페이지들은 리 박사의 혼란과 불안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석의 증세를 이해하려고 밤낮으로 의학 서적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은 어떤 질병도 주석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차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주석이 독극물에 노출된 것일까? 아니면 그의 몸에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은 리 박사를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83년 리 박사는 주석의 혈액 샘플을 직접 분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일기장에 충격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석님의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세포도 박테리아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리 박사는 이 발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혼자 그 물질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주석의 기묘한 증세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히 의학적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주석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기록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은 대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주석의 병실을 방문하는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석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능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부는 주석의 후계자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건강이 국가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했습니다. 리 박사는 이 대화들이 점점 더 은밀해지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기장의 한 구절은 특히 강렬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주석님의 병실에서 이상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외국인이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그의 손은 주석님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그 약물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외국인은 리 박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병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평양에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등장 이후 주석의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리 박사의 기록은 점점 더 절박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밤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고 그의 노트는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으로 몰래 가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체제에 의해 지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이 진실을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이 일기장이 세상에 나갈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이 파트는 리 박사의 이야기가 단순한 의학적 기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일기장은 체제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둘러싼 공포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의 기록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가 주석의 병실에서 목격한 더 충격적인 장면들, 그리고 그가 점차 체제의 감시망에 갇히는 과정을 따라가겠습니다. 리 박사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을까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이제 단순한 의학적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체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불가이한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인간이 느낀 공포와 저항의 증거입니다.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이 일기장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의 조각들입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병실 안에서 목격한 장면들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가 마주한 음모의 실체, 그리고 그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든 위험의 순간들로 들어갑니다. 1983년 여름, 평양의 특수병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리 박사는 김일성 주석의 병실을 매일 방문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주석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의 기묘한 증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리 박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석님의 피부는 이제 거의 투명해 보일 때가 있다. 그의 혈관은 마치 빛을 발하는 듯이 보인다. 나는 이게 환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없다. 그의 관찰은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석의 몸은 단순한 병에 시달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리 박사는 주석의 병실에서 외국인 의사들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소련이나 동독에서 온 전문가들이라고 소개되었지만 리 박사는 그들의 행동이 의사라기보다는 실험자에 가까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석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했고 그의 혈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해 어딘가로 보냈습니다. 리 박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그들의 대화 중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주석님의 몸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안정화는 치료가 아니라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외국인 의사들 중 한 명은 특히 리 박사의 기억에 강렬히 남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창백한 피부를 가진 남자였으며 그의 눈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리 박사는 그를 일기장에서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주석의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모든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리 박사는 어느 날 그림자가 주석의 팔에 주사한 약물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물은 일반적인 주사액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녹색을 띠었고 주사기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 박사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쑤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주성님의 몸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걸 막아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리 박사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의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 그의 사무실 책상에 놓인 물건들의 미묘한 위치, 변화, 그리고 동료들의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시선. 그는 일기장을 더 이상 병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체제의 눈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리 박사는 주석의 병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1983년 가을, 그는 늦은 밤 병실에 호출되었습니다. 주석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켰고, 리 박사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석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석의 눈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소리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주성님의 몸이 그분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존재의 것이었다. 나는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리 박사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석의 병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최상층부가 관여된 어떤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는 이 음모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자유를 잃었다. 나는 이 진실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파괴할 것이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점점 더 절박한 어조로 채워집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의사들의 방문 일정, 그들이 사용한 약물의 색깔과 형태, 그리고 주석의 상태 변화. 그는 이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림자의 눈을 느낀다. 그들은 내가 뭘 아는지 알고 있다.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 파트는 리 박사가 점점 더 깊은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체제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려는 한 인간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비밀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퍼즐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가 주석의 병실에서 발견한 더 충격적인 단서들, 그리고 그가 체제의 감시를 피해 일기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리 박사는 과연 이 음모의 진실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의 생존 투쟁의 증거가 됩니다.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한 인간이 체제의 어두운 심연과 마주하며 겪은 공포와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1983년 말, 리 박사는 자신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단어 하나하나에 생사의 무게가 실립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가 감시의 눈을 피해 어떻게 일기장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든 진실의 단서들로 들어갑니다. 1983년 겨울, 평양의 특수병원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김일성 주석의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걷는 법을 잊었다. 누군가가 항상 나를 보고 있다. 그의 연구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밤마다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었고, 한 번은 그의 책상에 놓인 펜이 부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주석의 병실에서 목격한 기묘한 장면들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의사들, 특히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창백한 남자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림자는 주석에게 주사한 이상한 녹색 약물 외에도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를 병실에 설치했습니다. 그 기계는 낮은 윙윙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주석의 침대 주변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리 박사는 그 기계의 목적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주석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주석님의 눈은 다시 하얗게 변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공중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떨렸다. 나는 그 기계가 그의 몸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리 박사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만난 한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주석의 건강을 관리했던 또 다른 의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주석의 상태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던졌고 어느 날 밤 그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고 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이 진실은 나보다 더 큰 것이다. 리 박사는 일기장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일기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방수 포장으로 감싸고 자신의 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내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짧고 간결해졌지만 그 안에는 그의 두려움과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기록이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볼 수 있을까? 리 박사는 주석의 병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림자가 병실을 떠난 후 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를 주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외국인 의사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일기장에 붙이고 그 코드를 해독하려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곧 감시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1984년 초, 리 박사는 병원에서 이상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석의 병실이 아닌 병원 지하에 있는 보안구역으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에는 그림자와 몇 명의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 박사에게 주석의 건강에 대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어디에 숨겼는지 물었습니다. 리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그림자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거짓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리 박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 근처의 작은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자다. 그들은 나를 찾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일기장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다. 리 박사는 체제의 감시망을 피해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두만강을 건너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이 시점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의 글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문장이 끊기거나 단어가 흐릿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녹슨 철 상자에 넣고 그것을 두만강 근처의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가 언젠가 발견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이 파트는 리 박사가 체제의 감시와 음모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그의 용기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가 발견한 최종 진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가 두만강을 향해 떠난 마지막 여정, 그리고 그가 남긴 단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리 박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일기장은 왜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 했을까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이제 그의 생존과 진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싸움의 기록입니다.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체제의 감시와 음모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984년, 그는 더 이상 평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를 쫓는 그림자의 눈, 그리고 체제의 냉혹한 손길은 그를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가 두만강을 향해 떠난 마지막 여정, 그리고 그가 일기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따라갑니다. 1984년 겨울, 평양은 얼어붙은 공기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병원 지하에서 그림자와 군인들에게 신문받은 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가족과 연락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유령이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의 글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어조로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듯이 급박하게 이어집니다. 리 박사는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두만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의 차가운 물줄기였습니다. 그는 그 강을 건너 체제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일기장을 안전한 곳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죽음과 다름없는 도박이었습니다. 두만강은 국경 수비대와 감시 초소로 둘러싸여 있었고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은 즉시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리 박사는 이 모든 위험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녹슨 철 상자에 넣고 방수천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자신의 몸에 묻고 최소한의 식량과 옷만 챙겨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일기장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밤에만 움직인다. 달빛이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글은 점점 더 짧아지고 때로는 단어가 떨리는 손으로 쓰여진 듯 흐릿해집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길을 이어갔습니다. 리 박사는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약 400km의 거리를 거의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국경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마을들을 피해 숲과 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여정을 간략히 묘사했습니다. 나는 오늘 눈밭에서 쓰러졌다. 내 손은 얼어붙었고 내 심장은 멈추려 한다. 하지만 나는 일기장을 지킬 것이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의지와 절망이 뒤엉킨 투쟁의 흔적입니다. 두만강에 가까워질수록 리 박사의 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는 자신이 쫓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가 나를 찾고 있다. 그는 국경 수비대의 순찰을 피해 강변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지만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두만강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4년 겨울, 그는 강을 건너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강을 본다. 그것은 차갑고 검다. 하지만 저 너머에는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일기장을 땅속에 묻을 것이다. 누군가 그것을 찾기를 바란다. 이 기록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녹슨 철 상자에 넣고 강변에 얼어붙은 땅 속에 깊이 묻었습니다. 그 상자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2024년 한 농부의 손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 박사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아니면 체제의 손에 붙잡혔을까요? 그의 흔적은 강변에서 끊겼고 그의 이름은 북한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의 증거입니다. 그의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리 박사의 여정은 단순한 탈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는 한 인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주석의 병실에서 본 기묘한 증세, 외국인 의사들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의 단서들을 일기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밀의 전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퍼즐의 조각들을 모았을 뿐입니다. 그의 일기장은 이제 우리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그 조각들을 맞춰야 합니다. 이 파트는 리 박사의 용기와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는 체제의 감시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그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의 이야기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의 일기장에 숨겨진 단서들, 특히 그가 발견한 이상한 코드와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 박사는 과연 어떤 진실에 다가갔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왜 체제에 의해 그토록 철저히 감춰졌을까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체제의 심장부에 숨겨진 불가해한 진실을 향한 열쇠입니다.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그는 평양의 특수병원에서 기묘한 증세를 보인 주석, 수상한 외국인 의사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관찰일 뿐 아니라 그가 발견한 단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의 일기장에 숨겨진 코드와 단서들,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충격적인 가능성으로 들어갑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점점 더 복잡한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글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주석의 병실에서 발견한 작은 메모입니다. 1983년 가을,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창백한 외국인 의사가 병실을 떠난 후 바닥에 떨어진 그 메모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코드를 일기장에 그대로 옮겨 적고 그것을 해독하려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코드는 그들의 계획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시간이 없다. 이 코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리 박사는 메모에 적힌 기호들이 어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그 패턴을 분석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숫자들 사이에 반복되는 간격과 특정 기호의 빈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는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것이 주석의 기묘한 증세와 외국인 의사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코드는 그들이 주석님에게 한 짓을 설명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리 박사는 이 코드 외에도 다른 단서들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의사들이 병실에 설치한 기계 장치의 세부 사항을 묘사했습니다. 그 기계는 낮은 윙윙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주석의 침대 주변에 희미한 푸른빛을 드리웠습니다. 리 박사는 그 기계가 단순한 의료 장비가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기계의 외관을 스케치하고 그 위에 새겨진 알 수 없는 문자를 일기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 문자는 그가 아는 어떤 언어토모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기계는 주석님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통제다. 이 단서들은 리 박사의 일기장을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체제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그의 집착과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단서들은 동시에 그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코드를 발견한 이후 감시가 더 심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메모를 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림자의 눈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 그의 글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때로는 문장이 끊기며 그의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리 박사는 이 단서들을 해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도서관에서 비밀리에 자료를 찾아봤고 외국 의학 잡지나 과학 논문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폐쇄된 환경에서 그런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상상력과 직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한 가지 가설을 적었습니다. 주석님의 몸은 실험의 대상이다. 그들은 그의 몸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 가설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리 박사는
주석의 기묘한 증세와 외국인 의사들의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단서들은 리 박사의 여정을 더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양을 떠나 두만강으로 향하면서도 이 코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땅속에 묻기 전 코드의 일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코드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누군가 이것을 풀어야 한다. 그의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리 박사의 단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기장이 발견된 후 전문가들은 그 코드와 기계의 스케치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일부는 이 코드가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생물학적 실험의 데이터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이 코드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단서들은 리 박사의 일기장이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파트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풀리지 않은 퍼즐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단서들은 우리를 충격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주석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외국인 의사들은 왜 그토록 은밀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리 박사가 발견한 코드는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의 일기장은 이제 우리의 손에 있으며 우리는 그 단서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된 후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 박사의 기록은 과연 어떤 비밀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2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2024년 한 농부의 손에 의해 발견된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체제의 어두운 비밀을 기록한 증거입니다. 그의 글은 주석의 기묘한 증세, 수상한 외국인 의사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의 단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전 세계의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난 새로운 질문들로 들어갑니다. 2024년 가을, 녹슨 철상자 안에서 일기장이 발견된 직후 그것은 북한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을 거쳐 국제적인 관심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농부는 일기장을 지역 당국에 넘겼지만 곧 그 소식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일부 유출되면서 언론과 학자들은 리 박사의 기록에 담긴 충격적인 세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건강을 둘러싼 미스터리, 외국인 의사들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와 기계 장치, 이 모든 것이 북한의 폐쇄된 체제 안에서 일어난 비밀 실험에 대한 음모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기장은 곧 국제적인 조사팀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역사학자, 의학 전문가, 암호학자들로 구성된 팀은 리 박사의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에 적힌 주석의 기묘한 증세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리 박사가 묘사한 투명해진 피부, 빛을 발하는 혈관, 그리고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혈액 샘플은 현대 의학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외국인 의사들의 개입이 초국가적인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리 박사가 일기장에 기록한 코드와 기계 장치의 스케치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암호학자들은 그가 발견한 메모의 숫자와 기호를 해독하려 했지만 그 패턴은 기존의 어떤 암호 체계토모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 코드가 생물학적 데이터를 암호화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외국 세력과의 비밀 통신에 사용된 프로토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계 장치의 스케치 역시 미스터리였습니다. 리 박사가 묘사한 윙윙 소리와 푸른 빛은 현대 의료 장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기술이 아니다. 이건 무언가 다른 것이다. 일기장의 공개는 북한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 일기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리 박사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기장은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러한 부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기장의 세부 사항들이 북한의 폐쇄된 체제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이것이 진짜일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특히 리 박사가 묘사한 주석의 병실과 고위 간부들의 긴장된 대화는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대중의 감정도 뒤흔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에서는 리 박사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가 목격한 비밀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 박사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잊어선 안 된다. 또 다른 이는 외국인 의사들의 개입에 대해 분노하며 이것이 국제적인 음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불안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공개는 새로운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리 박사는 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이 기록이 언젠가 세상에 나가길 바랐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페이지가 일기장의 다른 부분과 달리 리 박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발견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 페이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아직 해독되지 않은 코드로 쓰여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리 박사가 목격한 비밀은 북한의 체제에만 국한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 의사들, 알 수 없는 기계, 그리고 주석의 기묘한 증세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기장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맞추라는 도전을 던집니다. 리 박사의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파트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세상에 가져온 충격과 혼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새로운 질문들을 낳은 폭발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페이지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접근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더 깊은 음모의 가능성을 탐구하겠습니다. 리 박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후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기록한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주석의 기묘한 증세, 수상한 외국인 의사들, 그리고 체제의 어두운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쏠려 있습니다. 리 박사는 그 페이지에 자신이 발견한 최종 진실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접근하려는 시도들과 그것이 암시하는 충격적인 가능성으로 들어갑니다. 2024년 일기장이 국제조사팀의 손에 넘겨진 후 마지막 페이지는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페이지에 자신이 평양의 특수병원에서 목격한 모든 것의 정점을 기록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이미 주석의 비인간적인 증세, 외국인 의사들의 수상한 실험,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와 기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리 박사 자신을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것을 쓸 것이다. 그것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조사팀은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일부는 그 페이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중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페이지의 일부가 손상되어 해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처음 분석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페이지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리 박사가 남긴 최종 코드와 함께 쓰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코드는 그가 병실에서 발견한 메모의 숫자와 기호를 확장한 형태로 그의 모든 관찰을 집약한 암호화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일부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페이지에서 주석의 몸이 단순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석님의 몸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그의 몸을 통해 무언가를 완성하려 한다. 이 문장은 모호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완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리 박사가 주석의 병실에서 목격한 실험들이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조사팀의 암호학자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코드를 해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리 박사가 일기장 곳곳에 남긴 단서들을 바탕으로 코드가 생물학적 데이터나 실험의 진행 상황을 암호화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암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드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의 설계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코드의 전체를 해독하지 못했고, 일부는 코드가 외부 정보 없이는 풀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또한 리 박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 페이지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무력감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는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주받았다. 나는 그것을 세상에 전하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의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너무 거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는 일기장의 공개 이후 국제사회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리 박사의 기록이 북한 체제의 생물학적 실험을 폭로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의사들이 주석의 몸을 이용해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를 만들려 했거나 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비윤리적 실험을 진행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과감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리 박사의 기록이 외계 기술이나 초국가적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리 박사가 묘사한 기묘한 증세와 기계 장치는 기존의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또한 리 박사의 희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이 진실이 언젠가 세상을 바꾸길 바랐을까요?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체제의 어둠 속에서 한 인간이 보여준 용기와 저항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리 박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왜 그토록 철저히 감춰졌을까요? 이 파트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폭탄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단서들은 우리를 충격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의 진실이 어떤 더 깊은 음모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기록이 현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탐구하겠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뒤바꿀지도 모르는 열쇠입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대 세계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남긴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주석의 기묘한 증세, 외국인 의사들의 수상한 실험, 그리고 체제의 어두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리 박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로, 그 내용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입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의 기록이 암시하는 더 깊은 음모와 그것이 현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이 2024년 세상에 공개된 후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문서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록은 북한의 폐쇄된 체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세력과 현대 과학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 박사가 묘사한 주석의 비인간적인 증세와 외국인 의사들의 실험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사팀은 일기장의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1980년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기술과 권력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리 박사가 일기장에서 언급한 외국인 의사들, 특히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창백한 남자는 현대 음모론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소련이나 동독의 공식 의사들이 아니라 특정 국제기관이나 비밀 단체의 요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리 박사가 기록한 그들의 행동할 수 없는 약물 주사,
기묘한 기계 장치의 설치,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은 현대의 생물학적 연구나 유전자 조작 기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 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 박사가 묘사한 기술은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일기장의 코드와 기계 장치 스케치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리 박사가 병실에서 발견한 메모의 숫자와 기호는 현대 암호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생물학적 데이터나 유전자 서열을 암호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리 박사가 목격한 실험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기계 장치의 스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박사가 묘사한 윙윙 소리와 푸른 빛은 오늘날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나노기술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리 박사의 기록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과학의 최전선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음모의 현대적 연결고리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북한의 비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주석의 몸이 실험의 대상이었다면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과감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리 박사의 기록이 글로벌 엘리트나 초국가적 기업이 주도하는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음모론들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리 박사의 기록이 보여주는 세부 사항들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또한 현대 사회의 윤리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의 기록은 인간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석의 기묘한 증세와 외국인 의사들의 행동은 과학의 이름 아래 자행된 비윤리적 실험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현대의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맞물려 우리가 과학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적 딜레마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일기장은 대중의 감정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리 박사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되고 그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기록이 불러일으킨 공포와 분노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 박사가 본 진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 음모 속에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현대 세계의 투명성과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냅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이제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의 기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과학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우리를 더 깊은 미스터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리 박사의 일기장이 현대 세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진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탐구하겠습니다. 리 박사의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입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두만강 근처의 얼어붙은 땅 속에서 20년 만에 발견된 후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세상을 뒤흔드는 폭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리 박사가 남긴 이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은 주석의 기묘한 증세, 수상한 외국인 의사들, 그리고 체제의 어두운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그 단서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리 박사의 기록이 현대 세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진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탐구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히 북한의 과거를 조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과학,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얽힌 복잡한 퍼즐입니다. 2024년 일기장이 공개된 후 국제사회는 그의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리 박사의 기록을 근거로 북한의 비밀 생물학 실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주석의 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 침해와 비윤리적 과학의 극단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 일기장의 존재를 부인하며 모든 주장을 조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리 박사의 기록은 또한 현대 과학의 윤리적 경계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묘사된 주석의 비인간적인 증세와 외국인 의사들의 실험은 유전자 조작,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을 상기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리 박사의 기록을 분석하며 그의 묘사가 현대의 나노기술이나 생물학적 개조 실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학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우리가 과학의 이름으로 무엇을 용인할지 결정해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이 일기장은 대중의 행동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리 박사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되며 그의 용기에 대한 찬사와 함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 박사의 기록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권력 구조와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한 활동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 박사는 우리에게 진실을 남겼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움직임은 리 박사의 일기장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촉매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리 박사의 일기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남깁니다. 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코드와 진실은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페이지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리 박사가 체제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남긴 최종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코드가 생물학적 실험의 설계도이거나 외국 세력과의 비밀 협약을 암시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리 박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리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입니다. 그의 일기장은 진실을 찾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며 과학의 윤리적 경계를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기록을 남겼고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그의 일기장은 이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대신해 그의 진실을 이어가야 합니다. 리 박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진실은 나보다 더 큰 것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누군가는 이제 우리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 박사의 일기장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이면을 탐구하는 시작점입니다. 그의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밀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리 박사의 용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희생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의 일기장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불멸의 외침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 박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진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리 박사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비밀과 진실을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리 박사의 일기장은 우리의 손에 있으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써야 할 때입니다.